혹시 해외 유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눈앞이 캄캄하죠? 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심각한 실물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생기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원래 함께 보기로 했던 자료를 오늘 뒷부분에 보고서를 못 보게 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죠.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한 주제인데요.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소득은 소득이 불균등하게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날마다 목격하고 있죠. 몇백만 원의 사채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십 번씩 해외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부 또는 소득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입니다. 이제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됐던 적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예.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와 농민들은 다 같이 조금씩밖에 받지 못하고 공산당 혹은 노동당 일당 독재에 편성해 있는 당간부와 관료들, 이 사람들은 훨씬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 잘 살았죠. 그 지배계급의 이름은 다르지만 인간 사회는 늘 계급지배 여러 제도가 있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특수한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인간은 다 똑같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똑같이 존귀하지도 않고 똑같이 존엄하지도 않고 똑같이 풍요하지도 않고 똑같이 귀하지도 않습니다. 삶은 굉장히 불평등하죠. 예. 아마 헌법에서 똑같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상태를 서술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된다 라는 당위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사회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치나 지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와 같은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득이 불균등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소득의 불균등, 불평등이라고 아직 쓰지 않았어요. 불균등이라고 다만 고르게 나누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불균등하게 나누어지는 원인으로는 보통 5가지를 꼽죠. 첫째는 재능의 차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죠. 예. 돈 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 이건 또 혹은 뭐 다른 거하고도 통합니다만 기회를 가져본 사람이 있고 아예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또는 부가 불균등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행운, 불운.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행운과 불운. 이거는 카드 게임에서 조커가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이 흥미진진한 거죠. 고스톱을 칠 때도 쌍피, 예, 빠꾸피 이런 게 있으면 예, 그건 완전히 운으로 돌아오는 건데 좀 더 게임이 재밌어지죠. 별로 반응은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 고스톱을 안 치시나 봐요. 우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 게임이 더 재미있고 우리들의 삶도 훨씬 흥미진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전해볼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노력.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입니다. 차별.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소득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 된다. 이것이 어떤 행운이나 불운 때문일까요? 여자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또는 남자와 여자는 재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뭐 전혀 다른 요인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역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주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요. 인종적인 차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사회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은 각각 다른 수준의 부와 소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시장 소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소득을 시장에서 얻죠. 자기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직접 기업체를 세우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노동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나에게 많은 자산이 있다, 빌딩이 있다, 뭐 많은 예금이 있다, 유가증권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얻게 되죠. 자산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부동산 임대시장 이런 데에서 소득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소득은 요소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장소득은 요소시장에서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서 어떤 생산 요소가 어떤 보상을 받는지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아한 이야기죠. 이 말을 들으면 자산이 한 1조 원쯤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와 재산이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가난한 노동자가 아주 평등해 보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요소시장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산소득, 이자, 임대료 또는 임금 뭐의 형태로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죠?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도 없습니다. 만인이 평등하게 누구나 다 요소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얻어서 살아간다. 참 아름답고 평등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요소시장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느냐? 이것이 분배이론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을 분배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주제이죠. 이 분배 이론, 어떠한 분배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혁명군과 반혁명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규모의 살인을 저지르는 내전이 생기고 혁명과 반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와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분배 이론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학계에서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고 정합성이 있는 분배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경제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학에서도 요즘은 분배 이론을 잘 가르치지 않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배 법칙은 자연 법칙과 같은 분배 법칙은 없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맺는 방식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최초의 분배 이론은 굉장히 고약한 건데요. 임금철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철칙이라는 것은 아이언 룰이라고 결코 바뀔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죠. 임금철칙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그런 것과 같아서 절대 변경할 수도 없고 인간 사회가 존속되는 한 바뀌지도 않는 그런 법칙이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이론을 신봉했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뭘 쓰면 좋을까요? 여기가 임금 수준, 웨이지에서 임금 수준을 쓰죠. 이것이 최저 생존선, 최저 생존비라고 하죠. 최저 생존비, 이 선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비용, 이거를 이제 뭐 최저 생계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최저 생계비는 문화적인 개념이고요. 최저 생존비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추위를 피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고, 아이를 또 맞아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생활비, 소득 수준, 이것을 최저 생존 비용 뭐 이렇게 씁니다. 최저 생존 비용. 만약 임금이 이 최저 생존 비용보다 높으면, 근데 이런 상황에 있다. 임금이 여기 있다고 하죠. W로 제로라고 합시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게 된대요. 임금 수준이 최저 생존 수준보다 높으면 사람들이 최저한으로 생존하고도 남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자식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점점 더 많은 노동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다른 수요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 수준은,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일시적으로 여기 있다 하더라도 자꾸 최저 생존 수준을 향해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노동 공급이 늘어서.
임금 수준이 최저 생존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겠죠.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시장에는 점점 더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금 수준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생존비의 수준과 임금 수준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적정인구라는 거예요. 적정인구. 여기가 적정인구가 됩니다. 이게 적정인구. Q 옵티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은 장기적으로 봐서 절대로 최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애를 낳기 때문에. 인간이 애를 낳는다는 이 생물학적인 자연적 현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은 임금 수준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최저 생존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이 임금 철칙의 내용입니다. 일리가 있나요? 에? 일리가 없죠?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애를 적게 낳아요. 실제 관찰된 결과는. 인간은 지성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이걸 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쓴 욕망의 4단계, 욕망의 피라미드. 여기에 먹고, 마시고, 자고, 잠자고 등등의 모든 동물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 이런 것이 맨 아래쪽에 위치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패션이라든가, 그죠? 멋을 좀 내고, 그다음에 뭐 집도 좀 멋있게 가꾸고, 패션이라든가 이게 문화적인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못 살던 시절에는 이것만 되면 행복했죠. 좀 잘 살아지면 이제 집을 꾸미기 시작하고 자동차를 사고 뭐 옷도 잘 입고 안경도 멋진 거 끼고 그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은 최초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픈 건데요. 여기는 사회적 인정, 명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지고 못 사는 거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군의원이라도 돼보기 위해서 수십억씩 돈 쓰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동네 조기축구회 회장만 하더라도 1년에 몇백만 원 써야 돼요. 예. 봄, 가을에 가족 운동회 할 때 한 돈 1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왜 사람들은 별 쓰잘데없는 그런 일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동네에 무슨 축구회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무슨 낚시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회장을 왜 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대학생이라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무슨 행사하면은 앞에 후원금 낸 사람들 이름을 탁 써가지고 줄줄이 걸잖아요. 예. 그것이 뭐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동기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맨 위에가 자아실현입니다. 예, 아주 철학적인 것이죠. 이렇게 한 저차원적인 것에서 고차원적인 것으로의 욕망의 어떤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풍요로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소득을 이쪽으로다 쓰고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그런 데다 쓰고 자기의 생활 태도, 생활 방식을 여기에 맞게 바꿔나갑니다. 여자들이 공부도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차별도 심해서 다른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애만 낳죠.
애 낳는 거 말고는 주어진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낳죠. 여자도 이런 멋있는 삶을 살고자 하고 남자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고 나는 누구이며 왜 세상에 나왔고 왜 사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피임도 하지 않고 생기는 대로 다 낳는 여자라는 것은 문명국가에는 없죠. 거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으면 이게 자꾸 인구 증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인구 감소로 가서 소득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실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소득 증가는 곧 출산율의 저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소득과 출산율 사이에 무슨 자연법칙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 방식과 존재 양식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려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다른 것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산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 철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자연법칙 같지만 실제 이 지구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꿈, 이상, 심리, 가치관, 그들의 주관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태도,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년에 혹은 200년에 걸쳐서 거의 천재에 가까운 과학자 혹은 경제학자 또는 철학자들조차도 이 임금 절칙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분배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가 가난한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이분들도 설명 못한 것은 귀족은 왜 부자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에 대한 일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부자가 왜 부자인지는 전혀 설명해주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 임금 철칙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펼친 사람이 칼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배 이론으로서 유력하게 나온 것이 노동가치론. 이 노동가치론은 처음에 데이빗 리카도가 만든 것이죠. 데이빗 리카도라는 이 위대한 경제학자가 창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 40 될 때까지 주식 브로커를 해가지고 그 주식 거래를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40살이 국회의원도 하고 40살이 넘어서부터 내 남은 생에는 경제학 연구에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경제학자죠. 리카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식 중개 거래로 얻은 막대한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사들인 아주 영국에서 손꼽는 대지주였습니다. 그 자신이. 그러나 리카도는 땅에서는 땅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지주가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얻는 모든 소득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가 엄청난 지주면서 지주는 아무런 생산적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돈을 받아간다. 이런 이론을 만든 것이죠. 사회적 존재가 꼭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안경 하나를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리고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데 20시간이 걸린다면 안경과 신발의 교환 비율은 2대1이 돼야 된다. 그죠? 안경 만드는데 10시간 걸리고 신발 만드는데 20시간 걸리면 안경과 신발은 어떤 비율로 교환돼야 되느냐? 안경 2개에 신발 하나. 그게 교환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 신발에는 안경에 비해서 2배의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가치론의 가장 원시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원시인을 예를 들면
그죠? 사슴을 잡는데 12시간이 걸리고 물개 한 마리를 잡는데 6시간이 걸린다면 사슴과 물개의 교환 비율은 1대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슴 한 마리에 물개 두 마리. 공정하죠? 우리들의 직관에 바로 와닿습니다. 이것이 노동가치론의 아주 가장 원시적인 형태고, 실제로 이 노동가치론에 입각해서 리카르도는 지주들이 아무런 생산적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논증을 해냈습니다. 리카르도는 자본가와 지주, 노동자 사이에서 어떻게 부가 나누어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리카르도는 자기의 이론이 그 다음 단계에서 잉여가치론으로 가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잉여가치론에 따르면 지주뿐만 아니라 자본가조차도 오로지 노동자가 만든 부를 착취해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산되지 않죠. 그렇죠?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많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가 맨손으로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설비 이런 걸 다 쓰죠. 자본을 사용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 자본은 뭐냐? 그 자본은 과거 노동자들이 만든 거라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자본은 그 이전 단계의 어느 노동자이든 그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죽은 노동이다, 이렇게. 이게 죽은 노동이라는 건 독일어 표현에 대한 번역인데요. 다른 적합한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산노동과 죽은 노동. 죽은 노동. 죽은 노동은 이게 물질적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물적 자본.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일할 때 함께 투입되는 물질적 자본은 일정한 비율로 노동으로 환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본과 노동이 들어가서 생산물이 나왔는데 자본을 죽은 노동으로 간주하고 과거의 노동으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로 노동력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노동력이 유일한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노동가치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 마르크스도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제자, 아주 충실한 제자였죠. 이런 면에서 아담 스미스도 노동가치론을 이야기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역설 때문에,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근데 물은 사람에게 엄청난 효용을 주지만 그때는 수질 오염이 없어갖고 거의 공짜다. 오늘날 같으면 공기로 바꿀 수 있겠죠. 공기는 인간에게 매우 귀하지만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별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잖아요. 이것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노동이 들어갔느냐를 가지고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가치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시적 도구반을 사용하던 과거 원시시대에나 적합했지 산업사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포기를 했고, 리카르도는 이 사상을 계속 밀고 나갔고 카르 마르크스는 이것을 잉여가치론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가지고 가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것은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노동의 이런 것입니다. 노동가치론이라는 것은 가치가 어떤 대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이거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이것은 철학 공부를 하는 셈치고 하죠. 여러분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주위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남성 혹은 여성이 보입니까? 예,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저 남자가 딱 내 스타일이야 라든가 저 여학생이 딱 내 타입이야 라든가 이런 느낌이 오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느낌이 오는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많은 여성들 가운데 어떤 여성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여성이 많은 주변의 남자들 중에서
어떤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멋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여자 또는 그 남자 속에 있는 실체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 그 여자를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미적 감각 속에 있는 것일까요? 내 관념 속에 있는 것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둘 다 진실인지도 모르죠. 아름답다는 느낌을 사람에게 주는 어떤 특정한 형태, 비율 또는 황금비, 팔등신, 황금비 이런 것들이 있죠.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 어떤 대상의 특징 그 자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느끼는 인간의 의식조차도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변적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멋짐이라는 것은 대상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을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면 노동가치론자가 돼요. 사물의 가치는 그 대상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없고는 내가 그것을 가치 있다 없다 생각하는 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 그 자체가 가치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 그 함량이 뭐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갔느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가치론입니다. 어떤 대상의 시장 가치 또는 가치가 그 대상 속에 구현되어 있는 노동의 양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동가치론이에요. 그 반대의 극단에 가면 사물의 가치를 그 가치, 시장 가치, 사물의 시장 가치, 교환 가치를 그 대상 안에서 찾는 시도는 허무한 것이다. 그거는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교환 가치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 대상 안에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후자 쪽이 훨씬 보편적인 이론이에요. 왜냐?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너무나 흔하고 공기는 너무나 흔하고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희소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물의 가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희소성 그리고 그 희소성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관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잉여가치론, 노동가치론은 상당히 유물론적입니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어떤 대상 그 자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 철학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고요. 교환가치론 또는 시장가치론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을 우선시키는 다분히 관념론적인 그런 철학과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의 영역을 좀 벗어나서 이리저리 해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잉여가치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품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은 특별한 상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등가 교환된다. 이 노동가치론에 따라서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 그 물건 속에 상품 속에 구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등가 교환된다. 그러나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은 그렇지 않다. 노동력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밥 먹고 씻고 자고 나면 아침에 또 힘이 나잖아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또는 생산 비용이라는 것은 그것이 최저 생존 비용입니다. 아까 임금 철칙에서 얘기한 최저 생존 비용. 그것이 물질적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만큼만 돌려주고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월급을 주고 그런 뜻입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 생계 수준만 지급하고 라는 얘기는 굶어 죽지 않고 내일 또 일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만큼만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자본가가 가져간다. 자본가가 가져간 목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일부를 떼서 지대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아주 너무너무 거칠게 여러분에게 10분 이내로 설명하는 노동가치론 또는 잉여가치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들끓게 되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저자들이 갖다가 흥청망청 호화사치를 누리면서 살고 우리는 겨우 흙이나 면하면서 애들도 겨우겨우 먹여 살릴 정도의 돈밖에 안 준단 말이야. 여기서 해방되는 일은 뭔가? 만국의 노동자여,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자. 그대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고 얻을 것은 온 세계다. 이렇게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이것이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품이라는 관념, 노동가치, 노동에서 모든 가치가 나온다는 생각, 노동력이 아주 특수한 상품이라는 관념, 이론, 노동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무엇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잉여된 부분을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가 다 가져간다는 그런 이론. 그것은 19세기를 지배했던 노동대중의 집단적 궁핍, 인권유린, 그들이 처해 있던 극도의 비참한 보건 상태, 하루 보통 17시간, 16시간 일하고 13살, 14살짜리들이 탄광에 끌려가서 일하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없는 집단 거주지에 살고 한 번씩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돌면 그냥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글도 모르고 과거에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에서 그래도 뭐 나물이라도 캐먹고 뭐 사냥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그 19세기 노동자들의 집단적 궁핍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 청년들이 이 이론에 매혹되었고 여기에 이런 이론에 근거를 둔 사회이론, 혁명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이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사이에 극한 대결을 치달았고 한 100년 세월을 그런 내전과 혁명, 사회주의 혁명, 동선행전, 우리 6.25 전쟁 300만 명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경제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것이 특정한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이데올로기적인 기초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경제이론에는 정말 피냄새가 나죠. 특히 분배이론은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혁명과 반혁명, 내전과 전쟁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이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